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영관리 사업에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 환경 요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전 시간에는 이제 산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도 같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의 부분을 어떻게 나눠서 봤었냐면 사업 구조, 현재의 프리캐시플로우 창출 규모를 결정하는 사업 구조를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망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프리캐시플로우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망을 보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 요소 산업이 그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캐시플로우 창출 규모가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늘어난다 내지는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확실성이 얼마나 되느냐, 확정 가능하냐 아니면은 그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업의 안정성은 대외적인 요인,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주로 이제 산업 내의 경쟁 관계와 협력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경쟁 협력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사업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오늘은 경쟁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경쟁이라는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5가지 경쟁 우위 해가지고 Five Forces에 의해서 산업 조직론에서 다루어진 부분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포터의 산업 조직론에서 얘기하는 Five Forces의 그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강의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옛날 구닥다리 얘기를 왜 지금도 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샬이 얘기했던 수요 공급 얘기는 그 옛날 구닥다리 얘기를 왜 아직까지 하고 있나? 무슨 얘기냐면 오래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원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그 부분은 이 부분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산업 내 경쟁자를 파악하는 아직까지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보다 더 뛰어난 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특히 경쟁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 경쟁 관계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협력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내용 그 Five Forces를 다루는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사례로 들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기존 경쟁자는 현재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쟁자들이죠. 2차전지로 생각을 한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삼성 SDI, SK온,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로서 이제 CATL 같은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CATL이 현재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 보조금의 중국의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의 특성상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유럽이나 그 미국 쪽 시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CATL의 영향력은 줄어들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경쟁자는 그런 현재 제품을 양산하는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잠재 경쟁자는 누가 있느냐? 이 앞으로의 현재의 2차 전지를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존재자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름 없는 존재자들을 알 수는 없고요. 현재 그 잠재 경쟁자로 예상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죠. 아직은 기술 개발 중이고 이제 실험 단계라서 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지만,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의 효율성을 띠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 경쟁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공급자는 누구냐? 그 2차전지의 핵심이 그 광물이죠. 그래서 리튬,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코발트처럼 그 고가의 그 소수에 집중된 광물들이 그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그 광산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나가면 리튬도 있고 리튬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뭐 전구체, 전고체하고 다릅니다. 전구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데가 있고 그런 양극재가 납품이 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다음에 도포 소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배터리에 그 납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급자들로서 그렇게 있는데 현재 가장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 공급자는 리튬과 코발트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자도 있는데요. 바로 2차 전지를 소비하는 대규모 그 수요자가 있겠죠.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큰 수요자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뭐 ESS용 전원 저장 장치, 뭐 더 낮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 뭐 이런 데들이 바로 수요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제도 있느냐? 예,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기는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수소의 생산 단가가 디젤류의 한 2배쯤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존 경쟁자에 대해서 보는 요소들을 설명을 해보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느냐? 2차전지 산업 엄청 고성장을 하고 있죠. 적어도 2035년까지는 엄청난 고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고정비 부가가치 고정비 투자액이 높죠. 심지어는 지금 리튬이나 코발트는 광물도 비싸기 때문에 광산 값어치도 높고 2차전지 생산 라인도 아무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투여하는 돈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문전 연결성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지만 현지 유럽 쪽에 EU 지역의 생산도 있고 미국 쪽에 지금 공장을 지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고정비 부담이 꽤 된다. 그다음에 간헐적인 과잉 설비냐 아직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잉 설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수요를 증가에 따라서 2차전지 그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과잉 설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뭐 향후 이제 포화 상태가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품 차별화가 되느냐? 예, 제품 차별화가 되고 있죠.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가인데 이제 고기능인 반면 CATL에서 하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가의 저기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브랜드의 정체성이 있느냐? 2차전지는 주로 이제 납품돼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납품돼서 하나의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들이 있을 거고 삼성 SDI는 이제 각형 배터리를 추구해온 반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성향이 좀 그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원 비용 한번 자동차 설계를 맞추고 나면 그 딱딱 정해진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모델별로 한번 정한 제품은 그 모델을 생산하는 동안 공급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과 분산 아직은 소수의 그 메이저 업체의 배터리 생산이 집중돼 있죠. 물론 이제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2차전지를 자기네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그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복잡성. 예, 이게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화학 제품이라는 것들은 미량 들어가는 것들에 따라서 물성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쟁자 다양성은 이미 보셨다시피 삼원계 배터리 국내 3사와 CATL 그다음에
다소 성능이 떨어지지만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있어서 경쟁자는 다양한 편입니다. 여전히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요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기업 지분 구조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를 보면 지금 LG 화학에서 들고 있죠. 또한 LG 화학에서 양극재와 그런 그 소재들을 양산하는 쪽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그 계열 구조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업체들도 주로 이제 그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출 장벽 높습니다. 생산 설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뽑지 않고 퇴출된다라는 거는 너무 큰 손해죠. 그래서 퇴출 장벽이 높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성장형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기존 경쟁자의 탑다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바텀업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산업 자료로는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 있겠죠. 시장 점유율이 높다 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2차전지 해당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면 그만큼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의 CATL의 2차전지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기술력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그 보조금 지급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서는 이제 경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산철 배터리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그 의미는 좀 그 가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 경쟁자는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죠. 진입장벽은 기본적으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고체형의 그 물성으로 전기를 전달하는 전해질 대신 액체형 전해질 대신 고체형 전해질을 쓴다는 면에서 좀 진입장벽이 있고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이제 시험실 수준에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실험실 수준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경제성을 배제하고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규모의 경제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정체성도 아직 미미하죠. 토요타가 2차 전지 그 전기차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을 하면서 전기차 쪽에 대한 그 준비가 덜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네는 이제 2차 전지 3원계 배터리를 추구하지 않고 바로 전고체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전고체의 배터리의 생산이 요원해 보여서 지금 뭐 토요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접촉하면서 배터리 사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교체 비용 전고체가 될 수 있다라면 양산될 수 있다라면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기존의 3원계 배터리보다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높다라고 그러죠. 충격이나 이런 그 파손에 따른 그 리튬의 영향이 적어서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얼마의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그 제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양산할 수 있느냐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자본 요구량 높습니다. 생산 라인 만들려면 이 3원계 배터리 생산 라인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전고체 배터리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분배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고 절대 비용 우위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습 곡선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의 그 양산 과정을 통해서 그 공정 기술이 발전돼서 수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필요한 투입물을 접근할 수 있느냐, 리튬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고
일정 그 용량, 일정 규모 이상의 양산이 돼서 저비용 생산을 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죠. 이미 우리가 CATL이 중국에서 정부 정책 지원을 받아서 강자가 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보복도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가격이 높은데 물성이 좋게 나온다. 양산 단계에 다다를 것 같다. 그러면 아마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 회사들은 단가 인하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단가 인하를 했을 때도 그 단가 차이를 극복할 만큼의 그런 보복에 따른 그 단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물성을 띨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의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2차 전지에 대비한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 기술력의 부분입니다. 확보할 수 있느냐 내지는 양산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아직은 좀 그 물음표가 많은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자 부분은 바로 그 2차 전지에다가 그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들인데요. 뭐 그 중간 단계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양극재를 납품하는 회사, 음극재 납품하는 회사, 뭐 전해질 납품하는 회사, 뭐 분리막 납품하는 회사 이런 업체가 있지만 가장 키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 리튬을 제공하는 업체와 NCMA 배터리를 생각해보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망간이나 알루미늄, 니켈은 상대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지 않은데 코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콩고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죠, 광산에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단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콩고의 그 내부 정치 상황, 그다음에 내전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리튬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그 남미 쪽 아르헨티나나 호주 쪽에 이런 그 광산을 채굴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원자재의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자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리튬 광산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아직은 리튬이나 코발트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력은 2차 전지 그 양산업체가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광산업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자는 2차 전지를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도 있겠고, 그다음에 ESS용 그 저장 설비를 만든 설비를 하는 수요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가전제품에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들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로의 확장 가능성들을 생각하면 수요자는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데는 여전히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섭 레버리지는 당연히 2차 전지 업체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갑 같은 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구매 집중도, 구매 물량, 전환 비용, 구매자 정보, 후방 통합 능력, 대체 제품, 역경 극복 능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 제조업체가 LG의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그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처럼 그룹사가 아니었다면, 계열 기업의 대표 기업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에서 사버렸을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구매자 정보나 그다음에 후방 통합 능력 같은 것들의 이슈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2차 전지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전장 부품으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일 텐데, 뭐 지금 2차전지만 해도 워낙 바쁘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만약에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면 전장 부품으로 확장 가능한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제품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수소 연료전지나 그다음에 인산철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데 좀 의문이 듭니다. 역경 극복력은 그룹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있죠. 결국 수요자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뭐 당연히 그 최종 고객,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지금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 그 시장 지배력의 압도적 우위를 내연기관차 완성차 업체가 주었던 거에 비하면 좀 의미가 좀 약간 역학관계가 좀 달라지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내연기관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만이 자동차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2차 전지를 납품받을 수 있으면 모터를 활용한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월등 쉬운 수준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자동차 생산 경험이 없던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역학 구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민감도, 포화 상태가 됐으면 가격 민감도가 높을 텐데 아직까지는 신차,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은 편이고, 이에 따라 2차 전지의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 완성차에서, 내연기관 완성차에서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합하면 원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전기차에서 원가의 20%를 지금 2차 전지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가격 민감도가 높을 수가 없는 상태다. 제품 차별화가 되느냐? 예,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집중하고 있고, 물론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테슬라 납품용으로 다들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 배터리를 집중 추구해 왔다라면서 좀 다른 차이가 있고요. 네, 브랜드 정체성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황 계열의 배터리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전고체 쪽으로 집중해서 갈 거냐라는 부분도 여전히 좀 그 과제가 남아 있죠. 질적 성과에 영향도 받습니다. 구매자의 이익, 의사결정구자의 동기부여도 필요하죠. 결국 바게닝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를 납품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게 GM이나 뭐 벤츠, BMW 이런 데에 납품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호 출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 간의 출자를 통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생산 라인 들어온 것들은 전체를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죠. 그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제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수소 연료전지가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생산 단가가 비싸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디젤류를 생산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단가의 원가의 2배가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현재 양산되는 수소들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나오는 클린 수소가 아니라 원유 정제 설비를 돌리거나, 그다음에 그 원유를 시추했을 때 나오는 그 수소, 아니면 그 메탄 가스를 그 탄소와 수소를 분리시켜서 나오는 그런
그레이 수소들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클린 에너지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소가 기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축과 액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계속 그 컴프레셔를 돌려야지 그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LPG나 LNG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고압에 액화된 수소가스, 수소가 또 부식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철로 된 그 가스통 이런 걸로는 안 되고 당연히 이제 더 그 특수한 그 소재를 써야 돼서 지금 넥소에 들어가는 그 수소 그 보관 용기가 3개가 들어가는데 한 그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거의 2차 전지에 버금가는 가격을 지금 보관통만 해도 그렇게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환비용이 비싸요. 구매자의 대체 성향도 좀 약간 그 의문입니다. 가격도 비싼데 주유소를 생각해 보시면 주유소가 지금 하나를 만드는데 대략 한 2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땅값이 이제 비싸면 물론 더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수소 저장소, 수소를 주입할 수 있는 주유소를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 근처에 주유소 들어오는 것도 껄끄럽죠. 주유소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LPG 가스 충전소나 이런 데들은 더 껄끄럽죠. LPG보다 더 가벼운 LNG 저장소가 됐다 그러면 집 주위에 있는 거를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폭발성이 크고 가연성이 높은 수소를 보관하는 저장소를 집 근처에 둔다?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 성향이 나오겠냐.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그 2차 전지를 가지고 과연 비행기를 경제성을 가지고 띄울 수 있느냐. 뭐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운반선을 2차 전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좀 다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궁극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가 채택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자동차나 세단이나 그 SUV에 채택이 되겠냐라는 것들은 좀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교체 비용 너무 높죠. 자, 이렇게 경쟁 관계를 볼 때 이런 그 비용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다운에서 본 자료, 그냥 바텀업으로 우리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산업 자료 말고 재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의 달성 정도가 바로 경쟁 관계의 핵심인데, 전문화, 자동화, 수직적 통합 등을 이루면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매출액이 누가 크냐? 두 번째, 그 매출액 판매에 걸맞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느냐가 바로 규모의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험 곡선이라는 것은 오랜 생산 경험을 통해서 학습 곡선, 제품 개선, 공정 개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 이 경험 곡선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업력이 얼마 돼 있느냐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으냐, 재고자산 회전율이 얼마나 회전율이 높으냐, 이런 것들을 보면 경험 곡선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업체 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바게닝 파워, 여기 교섭 레버리지나 공급자에 대한 교섭 레버리지, 가격 민감도 같은 거 요인들로서의 바게닝 파워를 우리가 그 교섭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급자, 경쟁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섭력은 뭘로 보느냐? 매출 채권 회전 기간. 즉 우리가 2차 전지를 납품하고
자금 회수를 언제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 채무인 그 원자재 납품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금 지급을 빨리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바로 매출 채권 회전 기간,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짧을수록 바이닝 파워가 높다라고,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이 길수록 2차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바이닝 파워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매출 채권에 매각 할인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합산해서 계산해야지, 장부상에 남아있는 매출 채권만 그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재무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즉 탑다운에 의한 논리 분석, 그다음에 산업자료에 의한 그 정량적인 자료, 재무자료에 의한 바텀업 자료가 다 결합이 되어서 분석이 된다면,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력, 잠재 경쟁자가 의미하는 바, 공급자 수요자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즉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투자할 주식이, 그 기업이 산업 내 경쟁 협력 관계에서 경쟁력이 높냐, 안정성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회사냐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거보다 이제 더 길게 설명을 해서, 사실상은 이제 시장 점유율 자료를 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경쟁 관계를 분석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